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집에서 나가주세요.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 차가운 한마디가 내게 날아왔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던진 말이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재혼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대가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가혹했다는 것을요. 나이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외로움에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를 기다리게 되죠. 하지만 모든 선택이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진 않더군요. 때로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유정숙 님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사연자분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혼 생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쓰라린 경험 끝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60세가 넘으면 재혼은 하지 마세요. 세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들 거예요. 사연자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의 용기 있는 고백이 같은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인 유정숙입니다. 제 남편은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시도해봤지만 끝내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제게 남은 건 집 한 채와 빚뿐이었습니다. 적은 연금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는데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으며 아껴가며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건 아들이었죠. 어릴 때부터 공부에 큰 뜻은 없었기에 일찍 사회에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항상 엄마 걱정을 먼저 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아내 눈치만 보는 남편이 되어버렸죠. 엄마, 우리 집 사야 해서요. 지연이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런 말들만 하더니 결국 멀리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 뒤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한 통의 전화라도 오길 기다렸는데 그마저도 점점 뜸해지더군요. 내 뱃속에서 낳은 아들인데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라는 그 쓸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연금으로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마음만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되니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 저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정말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게 아닐까? 밤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재혼을 권했어요. 혼자 살면 너무 힘들잖아. 좋은 사람 있으면 한번 만나봐. 그래도 옆에 누가 있어야 든든하지. 이 말들이 점점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그렇게 저는 저보다 6살 많은 사람과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치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 같았어요.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같이 장을 보고 저녁이면 함께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곁에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 사람은 다정했고 말도 따뜻하게 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그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친구 집에서였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퇴직자였고 연금도 저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받는 연금은 겨우 생활하는 정도였는데 그는 꽤 많은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도 저보다 넉넉했고 저처럼 아들도 하나뿐이었어요. 그렇게 조건만 놓고 보면 이 사람과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러모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준수했고 연금도 많았고 집도 크고 성격도 괜찮았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랐어요. 젊은 시절 남편의 끼니를 챙기는 게 아내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죠. 요즘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아내라고 해서 꼭 남편 밥상을 차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난 시대가 됐어요. 나이 들어서까지 남편의 매 끼니를 책임지며 사는 삶. 그게 제가 원했던 미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네요. 좋은 분들이라고 해서 다 요리를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은 더욱 그러셨는데, 그래도 그분의 다른 면들이 좋아 보여서 함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가 저를 참 기쁘게 해주었어요. 서로 알게 된 첫 2달 동안 우리는 정말 연애하는 사람들처럼 지냈습니다.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아침을 함께 먹고 공원도 산책하고 가끔은 드라이브도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의 다정한 문자 한 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의 열정과 따뜻한 말에 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2달도 안 돼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가 재혼하는 걸 강하게 반대했어요. 엄마, 요즘 재혼하다 사기 당하신 분들 많다던데 제발 조심하셔야 해요. 그러면서 재혼 사기 관련 글과 뉴스 기사들을 잔뜩 보내주더군요. 그걸 읽어보면 겁이 날 법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아들이 걱정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날 속이겠어?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제게 남은 건 집 한 채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전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배우자가 절대 손 뗄 수 없는 상태였죠. 게다가 돈도 연금뿐이었어요. 평생 아껴서 살아왔기에 통장에 큰 돈이 남아있을 리 없었고 딱히 재산을 노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누군가 속는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속는 거 아닐까? 그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리 부동산 증서를 그에게 넘겼습니다. 이 집은 결국 너희들의 것이 될 거야. 그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 그렇게 설득하고 나서야 아들은 더 이상 제 결혼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와 동거를 시작했을 때도 저의 안부를 묻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들은 결국 내 행복이 아니라 돈에만 관심 있었던 걸까? 저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결혼 후 저는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으니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완벽한 주부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집안을 청소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여자가 해야 할 일이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든 그저 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도 저를 도와주곤 했어요. 우리는 마치 갓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서로를 아껴줬어요. 정말 그때까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복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남은 건 끝없는 집안일과 차갑기만 한 말들뿐. 그분은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는데도 생활비 한 번 내어주는 것도 무척 아까워했어요. 남편은 돈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이지 너무 인색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줬어요. 적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아끼면서 함께 살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함께 산 지 6개월도 안 돼 그는 저에게 똑같은 돈을 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한 가족인데 생활비도 같이 부담해야지. 그래, 부부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저도 연금이 있고 제 수입 안에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건 문제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그의 진짜 속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결혼이 내가 꿈꾸던 재혼과는 다르다는 걸.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돈 문제야 서로 맞춰가면 되지. 그렇게 제 자신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이게 재혼 후 겪게 될 현실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생활비를 함께 나누는 수준이었지만 나중에는 집안의 모든 지출을 저와 반반씩 부담하려 했어요. 솔직히 저는 점점 곤란해졌습니다. 제 연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치과 치료도 받아야 했고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언젠가를 위한 병원비도 마련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꾸만 남편 수준의 생활비로 지출하다 보니 매달 저축할 수 있는 돈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더 답답했던 건 그가 일부러 생활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당신이 먼저 내죠. 나중에 줄게요. 그렇게 말하고선 결국 돌려준 적이 없었어요. 제가 돈을 달라고 하면 그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것이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이 내 것인데 뭘 그렇게 꼼꼼하게 계산해요? 부부 같지가 않네요. 그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정말 난처하고 속이 상했어요. 물론 부부는 너무 계산적으로 살면 정이 없어지는 게 맞죠. 하지만 그건 서로 배려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은 늘 저에게 양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와의 결혼에서는 제가 양보하면 할수록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저를 이용하기만 했어요. 결국 결혼 생활이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대하는 말투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저에게 어떤 관심도 없었어요. 이전에는 가끔이라도 저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곤 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결혼 기념일은 물론이고 제 생일조차 잊었어요. 작은 카드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이번 생일엔 셔츠 하나 갖고 싶은데 설날인데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이 있으면 좋겠어.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속옷부터 겉옷까지. 그가 입고 있는 옷 대부분은 제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제가 무언가를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제가 뭔가를 요구하면 그는 못 들은 척하거나 가볍게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 결혼이 점점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를 이용하기만 했어요. 결혼 2년 차, 남편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는 제가 가서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를 강요했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간곡히 부탁했죠. 우리 가족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야. 당신이 가서 도와주면 아들과 며느리도 마음을 열 거야. 그 말에 저는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며느리를 위해 무려 2달 넘게 산후조리를 해줬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1달 정도 도와주면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1달이 지나고 나니 며느리와 아들도 이제 괜찮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는 괜찮아요.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그는 전화를 걸어 저에게 더 오래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한테 더 잘해줘야 해. 그래야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잖아. 그 말에 저는 또다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제 몸을 혹사시키며 며느리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순간 저는 그제야 모든 게 그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없는 사이 저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너무도 어색하고 뭔가 감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러다 시장 가서 단골 언니를 만났어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내가 며칠 전에 봤어. 근린공원에서 댄스 모임인가? 거기서 한참 춤추고 계시더라고. 여자들이랑.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마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며칠 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보게 됐어요. 남편은 제가 없는 동안 매일같이 공원에서 춤을 추고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고 심지어 우리가 다 아는 그 여자랑 둘이서 여행까지 다녀왔더라고요. 카톡에서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여자가 실수로 저를 차단하는 걸 깜빡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만 남편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이 고스란히 제 눈에 들어오고 말았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느꼈던 그 이상한 감각들이 평소와 달리 깔끔했던 집안이 점점 모든 게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양말 하나 제자리에 두지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깔끔하게 집을 정리해둘 리가 없었거든요. 반들반들한 바닥, 정돈된 거실. 분명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일지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재혼이었고 함께 가진 자녀도 없었고 재산도 합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였고 무엇보다 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날 배신할 수 있을까요? 그는 나에게 아무런 미안함도 없는 걸까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남편에게 가서 이 일에 대해 따졌어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는 태연하게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거죠?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나 없는 동안 다른 여자랑 같이 지냈다는 거 다 알아요. 그 여자까지 이 집에 들였죠? 저는 단순히 화를 내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이 일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제게 사과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부적절한 일은 하지 않았어. 내가 누군가와 어울리는 게 당신한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예요? 당신은 도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울먹이며 물었을 때 그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나는 챙겨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 이게 우리가 재혼한 의미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 처음부터 날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그제서야 모든 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원했던 건 그저 밥해주고 살림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바로 이혼하자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거야 라며 자랑도 했었죠.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그 사람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공원을 거닐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마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이혼을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요? 갑자기 이혼하면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점점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내 나이에 사랑을 다시 찾겠다는 건 너무 욕심일지도 몰라. 사랑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옆에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그의 배신을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더 큰 후회를 남기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재혼한 지 4년째 되던 해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뇌졸중 진단을 받았고 그날 이후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어요. 그의 아들은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 혼자서 그를 돌보게 했어요. 남편을 씻기고 먹이고 물 한 모금이라도 넘기도록 도와주고 화장실까지 부축하는 일까지 그의 모든 일상을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 하루는 온통 남편을 돌보는 것뿐이었어요. 식사부터 목욕, 기저귀 갈기까지 그의 모든 일상을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도 정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함께 살았는데 끝까지 돌봐야 하지 않을까? 제 아들은 저에게 떠나라고 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인생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사랑이 다 사라졌다 해도 그래도 함께한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묵묵히 남편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는 결국 누운 지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슬픔 속에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그의 죽음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들이 저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뭐라고요?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결혼했다고 해도
이 집은 원래 아버지가 결혼 전에 제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둔 집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더 이상 이곳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동안 쏟았던 내 노력은 다 무엇이었을까? 4년 동안 나는 이 집을 가꾸고 청소하고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결국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가꿨던 재혼 생활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잃고 난 후 매일 밤 같은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왜 나는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렇게 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건 60세가 넘어서는 재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 결국엔 후회만 남더라고요. 그 이유를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년의 재혼은 그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순수한 사랑이 가장 중요했잖아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재혼은 현실적인 게 더 많이 작용하더라고요. 대부분 여자들은 의지할 곳을 찾아서, 남자들은 살림과 돌봄을 받기 위해 재혼을 선택해요. 서로 사랑해서가 아닌 각자의 필요에 의해 만나는 거죠. 만약 한쪽은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저 편하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본다면 그 결혼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나이 들어 만난 인연이니 더 소중하고 행복할 거야 라고.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서로 의지하며 살 것 같지만 실제로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된 분들은 많지 않아요. 서로 기대고 살자고 하면서도 막상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각자 바라는 게 달라요. 한쪽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다른 한쪽은 일상적인 돌봄을 받기 위해. 이렇게 서로의 필요 때문에 맺어진 관계는 그 필요가 사라지는 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쓰린 가슴과 후회뿐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의 문제예요. 노년기 재혼은 두 가족이 한 가족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요즘은 혈연 관계도 쉽게 무너지는 세상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친형제 자매 사이에도 재산 문제만 생기면 서로 등 돌리는 일이 많은데, 그런데 혈연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서로에 대한 정도, 추억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가족이 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년의 재혼에서는 결국은 한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결혼은 둘이 함께 미래를 꿈꾸며 시작하지만 노년의 결혼은 어쩌면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결국 한 사람은 먼저 가게 되고, 그리고 남은 사람은 재혼 전보다 더 큰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 남겨지죠. 이별이란 건 언제나 아프지만 나이 들어 겪는 이별은 더욱 견디기 힘듭니다. 저는 이미 한 번 남편을 떠나보냈고 그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다시 한번 그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은 사람이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조차 무너져버리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그의 자녀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의 마지막까지 지켰지만 결국 저는 그의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년기 재혼은 어쩌면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선택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사연자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노년기의 재혼이 꼭 우리가 꿈꾸던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때로는 더 큰 고통과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통해 행복을 발견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홀로 걸어가는 길에서 충만한 행복을 찾으시지요. 그렇기에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것이 진정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란 어쩌면 타인에게서 받는 선물이 아닌 내 안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와닿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꼭 들으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연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지혜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